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냥 제품이라고 했을 때하고 화학 제품 약간 의미가 달라지죠. 그냥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냥 왜 써요? 샴푸 왜 써요? 샴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죠. 끈적끈적해지고. 그러니까 샴푸 써야지, 바디워시 해야지, 치약 써야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 또 쾌적함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화학물질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죠? 네. 대답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우리가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 안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하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되느냐, 계속 써도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샴푸, 컨디셔너, 그다음에 화장품도 많이 쓰시죠. 네. 최근에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남성이 평균 한 4개 정도 화장품을 쓰고 있어요. 혹시 4개보다 더 쓰시는 분 있으세요? 남자 학생님? 없어요? 평균 미달이네요. 네, 여자들은 화장품을 한 8개인가를 미니멈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만 해도 하시겠죠. 지금도 잘 이름을 잘 몰라. 근데 기초 화장품,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그다음에 또 영양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런 것들 쓰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청소 지금 누가 해요? 나는 아닌 누군가 다른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겠어요. 네, 우리 집도 그러더라고요. 애는 청소를 안 해. 부모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보면 뭐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제일 눈에 띄는 게 포름알데하이드라는 걸 눈에 띄실 텐데 포름알데하이드는 어떤 케미컬인지 아시나요? 발암물질.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안 해봤겠지만 옛날에 생물 시간에 그 마취시키고 할 때 포름알데하이드 하면 개구리가 마취돼서 그걸 해부하고 막 그런 걸 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자, 그러면 이 포름알데하이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발암물질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혹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을 아시나요? 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MIT. 이것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금지시켰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제품을 사면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피탈레이트, 흔히 말하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막 변경시켜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가 한 20년, 30년 전에 아마존에서 개구리가 다 암컷만 있는 거. 왜 그러지? 봤더니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니까 얘들이 호르몬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생리 현상을 변경시키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암컷만. 네. 그런 물질들이 쭉 보면 이런 제품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화학물질 그러면 화학공학과죠. 환경공학과. 네. 환경공학과에서 화학 배우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뭐 이런 거. 네. 그걸 보면 그냥 교수님이 화학물질 얘기를 해도 그때 수업 시간에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화학물질 중에는 굉장히 건강
건강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그냥 타임즈인가 어디서 카피한 건데 샴푸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샴푸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숫자가 한 15가지라고.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설페이트, 소디움 라우디에 솔페이트, 프로펠 그리세롤 이런 애들이 그 케미칼들이 있고 이 케미칼이 이 신경계통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의 신경계통. 어린아이가 데미지를 받으면 이게 평생 가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3살짜리 버릇이 평생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화학적으로 건강적으로 하면 그 어린아이의 신경계통에 데미지가 생기게 되면 평생 가. 그 다음에 립스틱. 여러분 립스틱 혹시 바르시는 분은 어떤 우리 여기만 있나? 립스틱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색조 있고 막 이러잖아요. 남편도 모르나? 립스틱 여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한 33개가 있대요. 근데 여기 사실 안 써있는데 거기 납도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빨간 립스틱은 납이 들어있어요. 이런 케미칼들에 뭘 일으키냐? 암을 일으켜요. 얘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제품 안에 건강에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케미칼들이 들어있다. 약간 겁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언제 내일부터 머리가 막 늘어붙어도 샴푸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제품인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샴푸를 안 쓰면 머리가 냄새나고 그래서 뭐 화학물질 그때 서울대에서 누가 교수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니고 나는 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선택권을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안 쓴다. 꼭 안 쓴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학생이 우리 서울대도 있어요. 이게 얘 쓴지 너도 얘기니까 쓰겠다. 뭐 상관없이 해보면 쓰겠다. 그래도 약간 걱정은 되지만 쓰겠다. 사실 이런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샴푸 누가 공짜로 줬어요? 사잖아. 돈 주고 사야 돼요. 그 돈을 주고 사서 내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인데 내가 이거까지 이거 해서 암에 걸리나 뭐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나 이거를 걱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화화학 제품을 관리를 하는 여러분이 정책 입안자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아마 이 중에서 이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뭐 대통령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한 사람이 이거 화학물질 쓰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 쓰세요. 완전 자율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노케미 근데 케미칼 쓰지 마. 화학물질에 생활 제품에 화학물질 넣지 마 라고 할 사람 있나요? 여기는 이게
온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거 물어보면 탁 손든 사람 가끔 있는데, 그러면 완전 자율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뭐 바람 매체를 넣던 뭐 환경호르몬을 넣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죠. 그럼 가을 수밖에 없네. 뭔가 제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거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했냐?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게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고 그러는데 한 10년 정도는 안 됐어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나라에서 안 하고 있었어요.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이 샴푸를 사서 쓰면 그래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과학적으로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왜 해요? 이거 천연학습수나 화학물질 관리 왜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화학물질을 써서 막 사람이 아프고 죽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디제스터라고 이제 불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당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안전 기준이 없었어요. 그때는 약간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세요. 회사에서 알아서 쓰세요. 회사에서 이거 약간 위험하지만 돈 벌어야 돼. 그래 가습기에다 이거 케미컬 넣으세요. 제품 팔았어. 그리고 나중에 몇백 명이 죽었어. 그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사망자들을 보면요, 엄마와 아기가 동시에 죽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가습기 살균제를 켜놓고 미생물에 오염이 될까봐 엄마가 그 화학물질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팔거든. 미생물을 거기서 생겨서 이 가습기 살균제가 이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 미생물 죽이세요, 이 제품 쓰세요라고 선전해서 엄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아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자를 조사를 해보면 엄마와 아이가 같이 죽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화학물질을 잘못 써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죽기.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제품, 여러분 샴푸, 뭐 립스틱 이런 거 일단 쓰게 하고 죽으면 그때 가서 관리를 하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란 학생도 있어.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해성 평가. 이게 정부의 부처마다 또 어떤 유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아프기 전에, 죽기 전에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하는 게 이제 이 오늘 강의의 내용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한 10년 조금 더 됐고, 그전에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많이 아프고,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좀 보기에 안 좋은 분위기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친구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장치가 없으면 폐가 망가졌으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그 살생 물제가 몸에 들어와서 폐를 이렇게 굳게 만들어서 폐가 굳으면 이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숨 참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한 10분 참는다. 네. 있나요? 있으면 우리 박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A+ 주라고 한다고. 우리 보통 1분 참으면 엄청 많이 참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자들은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1분 참는 그 느낌보다 더 아픈 그 숨 쉴 때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거 제품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위해성 평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법이 생겼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제품에 사용해보고 죽으면 관리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법은 이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아예 법에 관리의 근거로 위해성 평가를 도입해놨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이제 4개의 그 단계가 있는데요.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만큼 들어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로스 리스폰스라고 약간 독성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사람들이 얼마나 노출되냐, 몸에 얼마나 들어오냐, 이걸 알아야 되죠. 이 두 가지,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독성이 얼마나 강하냐를 가지고 리스크를 계산해요. 요게 이제 4가지 그 단계로 해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몸에 도수가 이제 몸에 들어오는 양이고 안전한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몸에 들어오는 양이 안전한 수준보다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들어오는 양을 줄여야죠. 그렇죠? 근데 계산을 위해성 평가를 해봤더니 몸에 들어오는 양이 안전한 수준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실은 생활학 제품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환경부에서 이 화학물 생활학 제품을 관리를 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제품을 분류를 합니다. 사실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이 법적으로 관리하고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냥 생활화학 제품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할 수가 없고 생활화학 제품 중에 요런 애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라고 정해놓은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고, 요거는 또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들을 보면요, 이 회사는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제만 해더라도 제가 1988년도에 미국 갔어요. 미국 공부하러. 그때 슈퍼마켓이라는 걸 처음 가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켓이 있어서 조그만 게 있었는데 슈퍼마켓, 그러니까 한 칸이 막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그 세제 종류 파는 게 한 칸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그 세제 파는 게 3칸으로 늘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같은 재료를 뭐 예를 들면 흡액제를 옛날에는 흡액제 그러면 사람이 알아서 벽에도 칠하고 변기에도 칠하고 그런 거, 요새는 변기용 세정 흡액제, 화장실 벽면용 흡액제 이렇게 만들어가 점점.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 안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초록물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내가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강의해서도. 그런데 일부는 궁금해요. 내가 쓰는 샴푸, 내가 쓰는 이 제품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나 알고 싶어요. 근데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초록물에 가보면 그 제품에 무슨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요거는 영업비밀입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업비밀을 여기다가 올려. 그럼 다른 회사가 저런 화학물질을 쓰는구나.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화학물질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가능하면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예를 들면 화장품은 그 환경부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여기 보면 화장품이 없어요. 화장품은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화장품은 여러분이 사잖아요. 그러면 박스라든지 어디 컨테이너 어딘가에 전성분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이런 화학물질, 생화학 제품에는 그거를 전성분 표시제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초록물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학물질을 찾으면 대부분 얘가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지 괜찮은지, 그럼 이제 초록물에 찾아서 예를 들어 한 제품을 세정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도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90%가 물인 것도 있고 95%가 물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초록물에 물 95% 있어. 그러면 이거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은 괜찮아. 리스크 어세스먼트 안 해도 돼. 할 수도 있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정확한 내가 용량을 모르겠지만 한 500리터를 마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조금 마시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해서 이거는 위험하지 않은 물질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화학물질은 요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dose response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독성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성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수준이 되어야 안전한가, 독성학적으로 건강 영향이 없는가,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dose response, 독성학. 그래서 그러면 사람한테 이거 발암물질인데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암이 생기나 안 생기나 관찰해서 찾으면 되나요? 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죄수한테 그런 걸 했었어요. 죄수한테. 네. 근데 지금은 사람한테 당연히 아무리 죄를 짓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를.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쓸 수 있는 게 동물의 쥐에다가 좀 줘보고 얘가 안 생기나 안 생기나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험 동물을 사용해서 독성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나온 요새 AI로 굉장히 한 것 같죠. 어드밴스 된 것 같지만 옛날부터 써왔던 거 툴이에요. 근데 그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독성적으로 안전한 수준은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이건 이제 비발암 물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이걸 구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준을 찾는데, 안전한 수준을 찾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몸무게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실례죠. 영어 비밀이죠. 그죠? 중요한 비밀인데.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몸무게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이 알약을 하나씩 줬어요. 여러분. 1g. 만약에 몸무게가 100kg인 사람과 50kg인 사람은 영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한 수준은 몸무게당 얼마가 들어온다. 이걸 얘기를 하고. 그럼 100kg하고 50kg하고 엄청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몸무게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하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의 몸무게를 재서 우리나라 평균 몸무게도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에 쓰는 거죠. 내가 이제 보통 이제 평균을 쓰는데, 평균을 쓴다 그러면 몸무게가 좀 작은, 적게 나가는 사람을 한테 더 많은 양이 들어가고, 그럼 거기에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게 굉장히 많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간 리스크 도스 리스폰스에도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걸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사람이 노출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을 써놨는데요. 이게 공식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공업수학 배우죠. 이거 뭐 곱하기 나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컴포넌트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이 몸에 들어온다. 그걸 결정하는 거는 얼마나 숨을 빨리 쉬느냐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령별로 또 좀 차이가 나요. 이런 데이터들을 나라에서 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조사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샴푸 여러분들 이제 샴푸를 통해서 노출되면 먹지는 않잖아요. 숨 쉬는 건 아니죠. 대부분 이렇게 발라가지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죠. 가끔가다 이렇게 비눗물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네. 샴푸물 해가지고 이거 맛보니까 요 제품이 맛있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건 예외예요. 예외이기 때문에 이거 조사할 때는 사실 그런 거 조사를 안 합니다. 근데 샴푸의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 뭘로 결정이 될까요? 첫 번째, 얼마나 자주 샴푸를 하느냐. 그죠? 네. 샴푸할 때, 샴푸를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 손들. 한 명도 안 들어. 이상하다. 보통 하루에 한 번 그러면 대부분 들어야 돼요. 다시. 지금까지 졸고 있었나. 하루에 한 번 샴푸한 사람. 그게 반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2번 하는 사람. 그렇군요. 여기는 조금 우리나라 평균보다 더 자주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하는 사람. 없어요? 전혀? 왜 창피한 게 아니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없어요? 3일에 한 번. 그래요? 이게 몇 명은 들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2번. 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똑같은 질문을 내가 유럽의 대학에 가서 질문해요. 학생한테. 그럼 하루에 한 번, 그럼 사람이 웃으면서 런치를 바꿔. 아니, 그렇게 자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틀에 한 번, 그러면 대부분 들어요. 네, 유럽은 하루에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평균이 이틀에 한 번. 냄새나,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똑같은 샴푸를 쓰잖아요. 여러분이 평균 그냥 하루에 한 번 한다고 치고, 유럽 사람은 이틀에 한 번 한다고 치고, 그러면
똑같은 샴푸에 노출이 되는 게 누가 더 많이 노출? 여러분 노출 2배로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 뭐예요?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안에 화학물질을 더 조금 넣어요. 유럽 애들처럼 유럽의 기준을 가지고 이틀에 한 번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쓰잖아요. 그러면 유럽 사람의 2배 노출돼. 2배만큼 위험해. 근데 그게 안전 수준보다 낮을 수 있어. 근데 만약 높다. 그러면 유럽 제품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투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치약. 네. 치약 여러분 하루에 치약 몇 번 쓰시나요? 3번. 어이 정답. 3번 진짜 쓰는 사람. 네. 한 2번? 1번? 이러죠. 또 양은 얼마나 써요? 그 칫솔에 전부 다 커버할 정도? 그 돈 쓰시죠? 네. 그거 왜 그렇게 써요? 그 치약회사에서 그렇게 선전해서 그래요. 그 여러분 손톱보다 작은 양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근데 그 럭키였나? 그 치약회사에서 그때 대리하는 한 분이 그림을 그렇게 그리자. 표지에다가. 그 다음에 매출이 확 뛰었어. 왜냐면 거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칫솔에 칫솔 면을 다 커버하는 치약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확 올라갔죠. 네? 그분은 평생 고용 이사로. 네, 그 아이디어는 냈어. 근데 실제로는 콩알만큼만 넣으면 된다고. 근데 어쨌든 물어봐.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시면 우리 클로락스는 얼마나 쓰나, 뭐 헤어스프레이는 얼마나 하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몇 번 하냐, 얼만큼 쓰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 근데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거를 그 예성 평가를 실시할 때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연구 과제를 해서 이 자료들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연구를 할 때 이런 익스포즈, 그걸 노출 계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쓰는지,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걸 알아야지 그 몸에 얼마큼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아무도 할 줄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유럽은 먼저 하고 있었어요. 유럽에 가서 니네는 어떻게 조사하냐 그랬더니 설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설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샴푸를 이런 제품을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답이 아주 조금, 보통, 많이, 아주 많이. 이렇게 설문이 돼 있어요. 그럼 샴푸 아주 많이는 몇 번을 누르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배워오려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배우려고 가서 이제 자료를 받으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샴푸 몇 번 눌러요? 한 번? 5번? 3번? 3번? 네, 오늘 머리가 좀 굴리면 3번, 10번. 제가 우리나라 사람 2만 명인가 3만 명 조사할 때 10번이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잘못 쓴 거다.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종아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엿도 쓰나 보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평균이 한 번이다, 2번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몸에 들어온지를 계산을 해서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많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 샴푸 얼마나 쓰세요? 많이 쓰세요? 아주 많이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3번을 아주 많이, 2번을 아주 많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조사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펌프 같은 걸 몇 번 누르냐로 바꿨죠. 많이 쓰세요가 아니라 펌프 몇 번 하세요. 근데 이제 짜는 거는 이제 문제는 얼마큼 짜세요? 많이 짜세요? 조금 짜세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거 짜면 1번이 가깝냐, 2번이 가깝냐, 3번이 가깝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많이보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중에는 이게 액체 제품이 있어요. 액체 제품이 있어서 예를 들어 클로락스 같은 거는 액체 제품이에요. 그럼 클로락스 얼마를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많이 뭐 조금 이렇게 물어보면 양을 모르니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밥 먹다가 그 생각이 나고 소주잔이 볼륨이 뭐 우리 대학교 2학년 술 마시죠? 술 얘기해도 괜찮죠? 소주잔이 몇 cc인지 아세요? 50cc로 여러분이 이건 내가 처음처럼인데 처음처럼을 하던 차미스를 하던 여기 이 동네 소주가 뭐지? 대구? 무슨 빛인가 보구나. 참술? 참소주를 바뀌었어요? 옛날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잔을 하던 우리나라의 모든 소주의 회사에서 나오는 잔은 다 50cc예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표준화. 네. 내가 만들 필요도 없어. 이미 소주잔은 표준화가 돼 있어. 그래서 소주잔을 가지고 이 제품을 쓰실 때 얼마큼 쓰세요? 소주잔 한 잔을 쓰세요? 두 잔을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양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거 내가 개발한 특허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럽에 다시 가서 가르쳐줬어요. 야, 나는 소주잔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면 그럼 자기는 위스키 잔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만큼 쓰는지, 얼마나 자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놓은 게 있고 다른 나라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호주, 미국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 중국이 좀 더 많아 사실은. 근데 중국이 나중에 했어요. 우리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던 걸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중국에서 해서 중국은 또 인구가 많은 데다가 중국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한 나라로 쳐서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중국은 이쪽의 사람들하고 저쪽 사람들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달라서 좀 엄청 자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나중에 좀 시작해서 제대로 좀 많이 돼 있고 오히려 미국은 자료가 없어요. 유럽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계산을 해서 도수,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는 양이 안전한 수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지금은 이제 환경부에서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화학물 생활화학 제품을 파는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이거를 팔기 전에 여기다가 환경부에다 얘기해서 검사를 받아서 이 몸에 들어오는 양이 안전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팔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팔았어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이 1, 2, 4, 3 메틸 벤진이라는 화학 물질인데 이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김서림 방지제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럼 김서림 방지제 여러분 어떻게 쓰나요? 칙 뿌려서 가요. 혹시 써본 적 있나요? 네, 뿌리는 거죠. 스프레이. 네. 스프레이를 해서
그럼 그 안에 요 화학 물질이 얼마큼 들어 있어야 안전할까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건데 이제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쭉 계산해 보면 하루에 어느 정도 쓰느냐. 그러면 김선인 방제를 보통 0.1g 정도 쓴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 중에 들어있는 이 1,2,4-트리메틸벤진이 얼만큼 들어와야 안전하냐 하는데 이제 쭉 계산해 보면 0.01 mg/day. 요거는 이제 요 화학 물질이 요만큼 들어있어야 안전하다. 국소학에서 나온 걸 쭉 계산한 거고요. 그러면 김선인 방제를 얼마큼 쓰고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의 양이 안전한 수준이 얼만큼이고 라고 두 개를 가지면은 그 안에 김선인 방지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안전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0.1 밀리그램이 여기서는 이 1,2,4-TNB 트리메틸 벤젠의 양이고 킬로그램은 김선인 방지제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선인 방지제를 만드는 사람은 요 계산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거 이상 요 화학 물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 넣으면 김선인 방지제 한 사람들이 이제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 10년 좀 넘게 이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기준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위해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독성합을 기준으로 안전하다라는 숫자를 했는데 그냥 나라에서 모든 회사에 김선인 방지제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프로포즈, 그러니까 제한된 안전 기준은 또 회사와 또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가 이거 들어가면 김선인이 방지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김선인 방지제에 성능이 안 됩니다. 또는 이렇게 넣으면 우리 그 제품이 뭐 굳어버려요. 그래서 스프레이가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연구나 이런 면에서 제안을 해주면 회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고 정부에서 기준을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슨 제품에 무슨 물질이 많이 들어서 리콜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판매 금지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안전 기준을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파는 제품들 갖다가 또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기준을 맞췄는지. 근데 기준을 못 맞췄다. 그러면 이제 리콜. 야, 니네 팔지 마. 판매 금지. 그렇게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렇게 하는데 또 가끔가다 왜 신문에 나오면 중국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직구해서 온 게 뭐 또 너무 많은 화학물질을 기준 이상이다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이 기준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제품에 대해서 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관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여러분들이 그 치약 MIT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금지되어 있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가 MIT였습니다. 여러분 공대라서 MIT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네. 제가 하버드를 나왔는데 하버드에서는 MIT라고 뭐라 그래요? 메이드 인 타이완. 네. 농담인데 잘 안 웃네. 네, 그래서 MIT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우리나라는 못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제품을 사왔을 때 MIT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안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에만 국한이 된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얘기해 준 거는 환경부예요. 환경부. 근데 우리나라는 또 식약처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화장품, 그다음에 의약, 외품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관리돼요. 거기도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산자부. 이번에 그 정부가 개편에 대해서 이게 여전히 산자부인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부도 또 참 바뀌었죠. 환경부 뭘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바뀌었어요. 산자부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산자부는 또 뭘 하냐면 어린이 제품을 또 여기서 관리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생활화학 제품을 관리하는 그 부처가 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서 그 각 부처마다 약간 그 접근하는 디테일한 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어느 부처도 일단 써보세요. 그리고 아프거나 죽으면 그때 관리할게요. 또는 동물에다 그냥 넣어보고 써보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고 관리를 하는 방법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에카라고 해서 이제 핀란드 헬싱키에 본부가 있고, 여기에서 유럽은 아시다시피 나라는 여러인데 유로피언 유니언이 돼 있어서 그 에카라고 기관이 헬싱키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생활학 제품,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그건 이제 조금 끝날 때 이제 여러분들 얘기해주고 이게 정설일지 모르겠는데, 유럽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를 하죠. 동시에 통상 무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화학물질 관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팔고 싶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뭐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따지지만 화학물질 관리 우리 기준에 맞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수입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합니다.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역을 하거나 이렇게 수출할 때는 요 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실제로 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회사가 우리나라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기준이 만들어졌잖아. 옛날에는 그냥 막 갖다 팔았어. 가습기 살균제 그럼 그냥 영국 회사가 그냥 와서 그냥 팔고 그냥 사람이 죽어도 도망가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팔고 싶으면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게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준이 관리하는 게 이제 유럽보다 어떨 때는 더 엄격해요. 네. 그래서 미국 회사나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일본 공부한 친구들이 외국 회사에 취직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외국 회사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다가 뭘 내고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네 기준 유럽에서 통과됐어 팔아도 돼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이 더 엄격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이런 처리를 하는 그 직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취직을 해서 외국인 회사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냥 이건 법은 제가 뭐 법 학자가 아니라 그런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물질 관리. 그 화학물질을 어떤 걸 관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라고 해서 이제 화학물질을 정부에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독성 평가를 했을 때 얼마큼 위험한지 이런 걸 다 우리 정부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률. 그래서 이거는 짧게는 화평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가 있죠. 가습기 살균제라는 그 참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살생물제법이라고 해서 이 크게 세 가지의 법으로 이거 다 세 가지 법이 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살생물제법이 제일 나중에 생긴 거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살생, 살충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에프킬러 어떻게 뿌려요, 여러분? 에프킬러 살충 왜 그렇게 뿌려요? 광고에서 그렇게 뿌리잖아요. 그리고 혹시 살아남아서 내 피를 빨아먹을까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문 열어야 돼요. 안 열지요. 열면은 또 들어오거나 내가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에프킬러의 그 사용법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거기에는 필요한 적정량을 뿌리고 창문을 열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살생물, 그래서 영어로는 사이드가 STID가 이제 죽이는 그런 물질을 사이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살생 물질이 들어있는 애들은 사실은 세포를 죽이는 거고, 우리는 뭘로 돼 있어요? 우리도 세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특히 안 좋은 애들이 이 살자가 들어가는 애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따로 목을 만들어서 여기는 다른 거하고 달리 승인과 허가를 받아요. 사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예를 화학물질 등록법, 그럼 등록하고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살생물질법이 제일 마지막에 생겨서 이 세 개의 법으로 환경부에서는 이제 화학물질 생활화학 제품을 만든다 하는 거고, 살생물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광고 문구, 광고를 문구할 때 했을 때 우리 그 전에 뭐 이런 말이 친환경, 안전한, 그다음에 무해한 이런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금지가 돼 있어요. 사실은 무해한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물 얘기를 했는데 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안으로 1000리터를 마셔라,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못 먹기도 하겠지만. 얼만큼 위험한 거는 그 자체의 독성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해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한 제 10년 전 사진인데, 지금 얼굴이나 10년 전 얼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나보고 젊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50대도 딱 요 얼굴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탑픽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실내 환경, 그 다음에 우리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타임 액티비티 패턴, 그래서 생활 패턴 공부하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소비자 제품 노출,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호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분이 제일 좋죠. 베스트 랩입니다. 베스트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서울대는 잘 들었습니다. 그 제품을 관리할 때 발암성에 초점이 맞춰서 있는 걸까요? 잔유성이나 이동성 같은 건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암성은 하나의 독성 타겟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계속 넘어가는데 나한 캔서도 우리 또 중심이 돼서 그 어떤 화학 물질이 발암은 안 일으키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피드니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암을 조금 강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암 그럼 좀 이제 몸에 확 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을 얘기를 한 건데 암, 비발암 요거 다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은 이동성, 잔류성 요거는 이제 그 생태 그러니까 인간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코노미컬 리스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여러분 몸에 직접 들어오는 거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요거를 제품에서 뭐 하수구에 버렸고 했을 때 이 생태계에 가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 가면 그 중에 물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식수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잔류가 얼마나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건 이제 이콜로지컬 리스크라 해서 조금 분야가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화학물질 관리에서 환경부, 식약처, 산자부가 있는데 그 셋이 뭐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그 대통령이 좀 되십시오. 협업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근데 일단 그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아까 보여드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산자부 쪽은 어린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식약처는 화장품, 식약, 의약, 외품 이렇게 대상이 달라서 사실 같은 대상이면은 모여서 야, 같이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하자 하는데 대상이 달라서 협의체가 있으나 협의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정부 혹시 관심 있으면 정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협의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이게 정부 부처가 이게 항상 자기 거가 있고 남의 게 있는데 남이 이쪽으로 오면 싫어해요. 협의를 하려면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협의체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논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공동으로 이렇게 뭐 추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한 부처가 이제 주무부처가 되죠. 주무부처 돼서 옆에 있는 부처들이 협력을 해주면 그게 잘 돌아가고 이제 옆에 있는 부처가 이거 우리 건데 제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좀 안 되는데 일단 그걸 물어봤으니까 이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생활화학 제품 가습기사용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리체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있던 사람한테 직접 드리는 거죠. 사실 손든 사람은 드린 건데 이제 국무회의 아시죠? 대통령과 또 장관들이 쫙 와서 회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생활화학 제품을 이거 어떻게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이제 장관 그 중에 장관이었던 분이 한 분이 이제 손을 들은 거죠. 이게 환경부 장관이 손을 들어서 환경부는 그 전까지 제품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손을 들면서 대통령님 환경부가 이번에 제품 왜냐 건강과 관련된 환경보건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부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품까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라고 해서 환경부가 이게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제 후배가 그때 실장이어서 장관님 손 드세요 한 사람이 후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됐고 이제 부처가 주무부처가 된 거죠. 그 생활학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오히려 외국 회사들이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한국은 세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시겠습니다. 네. 네. 생활 안전 제품, 생활 화학 제품을 실험한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지?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제로 당신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수준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눈 밑에 하면은 그건 얼굴이 이뻐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막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쓰고 있는 제품, 그죠?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쓰고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안전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액체 제품은 얼마큼 쓰는지 그거를 많이 쓰세요. 유럽처럼 많이 써요, 조금 써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소주잔에 몇 잔 정도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양을 만듭니다. 또 팔로우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 실험 하지 않는다면 네.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동물 실험을 했어요. 근데 처음 유럽에서 동물 실험을 사용하는 걸 금지를 했고 그거를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제품 만들어서 팔리려고 그래요, 유럽에. 근데 걔 물어봐요, 유럽에서. 이 근거는 뭘로 만들었냐? 그 쥐 500마리 잡았는데요. 그러면 이 제품은 수입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우리나라, 이제 유럽, 웬만한 나라는 다 이제 실험 동물을 가지고 독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하느냐? 여러 가지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캘큘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오믹스 이렇게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쉽게 말하면 생리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독성이 있다, 어떤 독성이 생길 거다라고 계산을 하거나 예측을 해서 그 자료를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계산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법이 인프루할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AI 활용하면 더 많은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몸 안에 어떻게 들었는지를 그걸 다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처음 단계인데 앞으로는 그게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우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학부생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시네요. 또 있대요.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 화학 물질이 다 그리고 미양도 있을 건데 계속 사용하게 되면 누적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라고 그러면 좀 우리가 마치 다른 나라는 하는데 안 하는 것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접근 방법은 한 제품에 한 가지 물질만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나한테 이렇게 샴푸 썼지, 그다음에 바디워시 썼지, 컨디셔너 쓰지. 자, 요 세 가지 제품에 똑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치면 그거는 여기서 1%, 여기서 1%, 여기서 1%에서 3%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관리는 안 합니다. 전 세계 어디도. 앞으로의 숙제, 여러분의 숙제. 네, 나는 조금 있으면 은퇴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을 안 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EPA랑 그 사회를 하고 그러면 그걸 계속 얘기해요. 어떻게 관리를 했지 않냐. 왜냐면 화학물질이 한 제품 이외에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계산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관리 방법이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그걸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어, 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준치에 50% 들어있어요. 똑같은 물질이.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요. 그럼 나는 50%니까 안전 수준의 150%에 내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죠. 자, 그것까지 계산이 어떻게 됐다고 쳐. 그럼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너 50%니까 너 넣지 마. 넌 넣어. 그럼 100%야. 이러면 될까요? 그럼 여기서 반항. 왜 나만? 그러면 그래? 그럼 너 50%니까 33% 해. 그러면 또 어떤 회사는 그걸 왜 내가 하냐, 다른 회사를 줄여야지 내가 왜 그걸 줄이냐. 나는 저 100% 미만이다. 이게 이제 관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솔루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미래에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도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굉장히 아주 예리한 질문이거든요. 네. 또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예. 아직 시간 더 있긴 하네요. 네, 혹시 이게 우리 한국의 정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좀 하니까 여기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클린 에어. 그래서 제가 뭘 주로 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클린 에어가 제 이메일이니까 혹시 뭐 이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